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주변엔 꼭 이런 사람들만 꼬일까? 아니면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법칙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탐구해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한 답을 제시하는 한 강연의 일부입니다.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인연과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경이 끌어당기는 거래요. 일종의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이 독특한 세계관을 하나의 생각의 틀로 삼아서 과연 우리 삶을 돌아보는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개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연법, 그리고 에너지 이동 법칙, 마지막으로 3대 7의 법칙인데요.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 심지어 돈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설명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아주 강렬하고 솔직히 좀 충격적인 예시부터 시작해보죠.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건 그 도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기꾼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읽었을 때 이거 완전 피해자 탓하는 거 아니야? 하는 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자료의 의도는 네 잘못이다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 법칙을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건요. 내가 조성한 특정 환경과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자석처럼 그에 딱 맞는 인연과 사건을 끌어당긴다는 관점이에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로 등장하는 배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무대의 총감독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런 나쁜 일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고 신호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비디오 게임처럼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면 네네. 다음엔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가 닥치고 그것도 무시하면 아예 게임 오버 될 만큼 큰 사건이 온다.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일종의 단계별 학습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도둑을 맞았을 때 그 도둑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 이런 감정에만 매몰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아, 그 감정이요? 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결국 더 큰 도둑을 부르는 새로운 환경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현관문 단속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혹은 귀중품을 너무 허술하게 뒀구나 하고 자신의 그 환경적인 원인을 빨리 깨닫고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아주 실용적인 메시지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감정에 빠지는 대신에 내 어떤 환경이 이걸 불렀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라는 거군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서랍 안에 뭘 그냥 방치한 행동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 멀리 있는 도둑을 끌어당긴다는 건지 그 작동 방식이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가장 기묘하고 독특한 개념인 에너지 이봉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몇 달 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그런 경우들 있죠. 어디 뒀는지도 가물가물해지고. 이 자료에 따르면 그 금반지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질량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질량에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을 수 있는 고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금반지의 시간이 7개월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7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한 번도 안 꺼내보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면 그 에너지는 더 이상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에너지 질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처럼 감정적 가치도 포함되는지, 혹은 아직 안 읽은 책장에 꽂힌 책,
이런 잠재적인 지식도 에너지 질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주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긴 하는데요. 그 개념을 확장해보면 가치를 지녔지만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모든 것을 에너지 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네. 돈, 귀금속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감정적 가치가 깃든 물건, 심지어는 쓰지 않는 재능이나 지식까지도 포함될 수 있죠. 핵심은 고여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여있는 가치에는 움직여야만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 7개월이 지난 금반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뭐 저절로 날아가기라도 하는 건가요? 그 움직이는 방식이 정말 기묘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아주 신기하게도 그 금반지가 내뿜는 그 웅무버블한 에너지에 이끌린 도둑이 바른 건 건드리지도 않고 딱 그 금반지만 훔쳐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금반지만요. 네. 여기서 영적인 힘을 가진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갑자기 판타지 소설 같아지는데요. 이 영적인 도둑이라는 말을 좀 현실적으로 번역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게 혹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잊힌 물건일수록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취약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주인의 관심이 멀어진 만큼 관리도 소홀해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도둑은 일종의 메타포인 셈이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만약 집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외부 도둑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내 자식이 그 물건을 멋대로 가져다 쓰는 식으로라도 에너지는 반드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움직이는군요. 네. 핵심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가치는 그 자체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주인의 손을 떠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제가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돈만 내는 각종 구독 서비스나 헬스장 회원권 같은 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재정적 누수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새는 에너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 기묘한 법칙에 따라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대자연이 강제로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 어떻게 말이죠? 항롱에 있던 금반지를 그냥 꺼내서 우리 아기 돌반지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한번 만져주고 다른 예쁜 보석함에 옮겨 담는 행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둘지 고민하고 자리를 옮겨주는 행위 자체가 그 에너지 질량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금반지는 다시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되고 안정적인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군요. 이게 더 큰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질량이 훨씬 큰 금덩어리가 있다면 장롱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보관하겠죠. 그렇죠. 보안이 강해진 만큼 에너지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3년처럼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신경도 안 쓰고 완벽하게 방치하면 이번엔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더 전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 에너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 결국 모든 가치, 특히 경제적 에너지는 고여 있으면 썼고 반드시 흘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내 환경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였고, 두 번째는 고여있는 에너지는 문제를 일으키니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에너지로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일까요? 무작정 쓰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핵심 원리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 어떻게에 대한 답으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3대 7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돈,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만능 열쇠처럼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 나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이 돈을 가장 바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그중 30%인 3천만 원을 아주 가치 있고 뜻깊은 곳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0%를 먼저 쓴다고요? 보통은 아끼고 저축하는 걸 먼저 생각할 텐데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 법칙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30%를 좋은 곳에 흘려보내서 비워내면 남아있는 70%의 강력한 에너지 압력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진공이 공기를 빨아들이듯 혹은 요요 현상처럼 비워진 30%를 다시 끌어당겨 채워준다는 겁니다. 오, 반대로 70%를 먼저 써버리고 30%만 남기면 그 남은 힘이 너무 미약해서 다시 원상태로 채워 넣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고 설명해요. 항상 전체의 70%는 재생과 회복을 위한 핵심 씨앗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흔히 아는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80-20 법칙과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파레토 법칙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효율성에 집중한다면 이 3대7 법칙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부를 내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교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의 법칙인 셈이죠.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 신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신체에도요? 네, 우리 간은 30%를 잘라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생되지만 만약 70%를 잘라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의학적 사실을 예로 들거든요.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데요? 금융 원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인체 생물학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물론 과학적으로 같은 원리라고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핵심 70%를 지키는 게 모든 시스템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과학적 증명이라기보다는 자연계에 이런 보편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이 인간관계, 특히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지적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나와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조언에도 3대7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큼의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써서 돕고 지지해 준 거죠. 그런 관계의 기반이 쌓인 상태에서 내가 쏟은 노력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언이나 지적을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100%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 이걸 제가 한번 다른 비유로 설명해 봐도 될까요? 네네, 좋죠. 이건 마치 관계의 은행 계좌 같은 거네요. 평소에 칭찬, 지지, 배려 같은 100포인트짜리 입금을 꾸준히 해둬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조언이나 쓴소리 같은 30포인트짜리 출금을 해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입금에 기반 없이 무작정 조언이라는 출금부터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말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와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라라야. 그렇죠. 그런 반발을 사게 되는 거죠. 결국 소통 역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아주 섬세한 에너지 교환이라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생각의 틀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결국 내가 만든 환경이 끌어당긴 결과다. 이게 인연법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고 고여있는 가치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남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 이동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 핵심이 되는 70%를 지키면서 30%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3대7의 법칙까지. 네, 이 세 가지 법칙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수동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능동적인 설계자의 관점으로 삶의 태도를 전환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좋네요. 능동적인 설계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자산, 그리고 관계를 의식적으로 가꾸고 관리함으로써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적극적인 제안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어떤 과학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비춰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법칙들을 잠시나마 사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책상 서랍 속 낡은 물건일 수도 있고 한동안 돌보지 않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그저 묵혀두기만 한 당신의 재능이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이 그것을 당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애정을 갖고 움직여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